오늘은 제 59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9궤인 환궤입니다. 환. 이 환자는 아마 여러분이 자주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가운데 이 환자는 굉장히 많죠. 빛날 환, 그래서 빛날 이 글자는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마 10명 중에, 한 20명 중에 한 명은 이 환자가 가운데거나 끝에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환자 가운데 있는 공통되는 이 부분, 이게 과연 뭐냐?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죠. 사람의 모양.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밑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혈자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쓰면 이런 모양이죠. 혈이라는 것은 결국은 움집입니다. 움집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이 모양이죠. 혈자인데 이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손이 있습니다. 두 손이 있습니다. 두 손을 합쳐서 공이라고 발음하는데, 예. 그리고 인자와 혈자와 공자 이렇게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은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고 뭐를 만들고 있는 사람,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그 위에 사람이 아마 지붕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이것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이게 지붕에 있는 사람이라면 밑에서 뭔가를 던져주고 기와라든지 혹은 무슨 기와가 아니면 뭐 짚을 던져주면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큰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집. 두 번째로 큰 집을 지어놓고는 성대하다. 성대하다. 성대라는 것은 큰 것을 채운다는 말이죠. 그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이게 성대라는 뜻이면 성은 원래 은성하다, 성대하다, 크다 이런 뜻을 가지만 원래는 그릇에 뭔가를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수용하는 곳, 성대하다. 성대한 큰 집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대하다 보니까 이 문체, 빛나다. 문체가 있다. 빛난다. 이 빛날 환자지. 그런데 이 빛날 환자는 이 불이 있으면 더 빛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가 그냥 이것만 된 이 환자. 이 환자가 다른 뜻으로 좀 쓰이기도 하니까 빛나다는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불환자를 붙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빛날 환자죠.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쉽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불환자는 물론 당했거든요. 쉽게 쓰죠. 이렇게. 이게 오늘날 중국에서 사용되는 간화자. 간체자라 그러면 안 되죠. 간체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간화자. 간체자는 한 글자에 여러 가지 생략해서 쓰는 글자들을 다 간체자라 그럽니다. 간화자는 중국 우리나라 치면 교육부에서 이 글자에 여러 가지 간체자 가운데서 이 한 글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구성력이 있는 글자다. 이렇게 해서 공포한 것이 간화자입니다. 간단한 간자에다가 화. 간체는 많을 수 있어요. 한 글자에 간체는 여러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간화자는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한 글자. 이 중국 문자의 역사 가운데 보면 전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대전소전이 있습니다.
대전에는 보면 여러 가지 형체가 다른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전이라는 것은 딱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이 진시황 때 진시황의 명령으로 물론 그 밑에 호무경, 이사 이런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바쳤습니다만은 진시황이 법적으로 앞으로 어떤 글자에는 이 글자만 쓴다고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전에는 각 글자가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대전에는 여러 개의 체가 있겠죠. 이체자가 여러 개 있겠지만 소전에는 하나밖에 없고 간화자도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중국에 가시면 빛날 환자는 전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 물숫자가 들어간 환자는 이 설문회자에 보면 이렇게 화는 이사냐 우리 이산 가족한테 흩어지다. 그런데 흩어지다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환자의 환계의 의미 속에 보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환이라는 것이 흩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흩어지게 되면 다시 또 모여지는 힘이 있다. 물체의 양면성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괴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상 가지고 생기고 흩어지면 뿔뿔이 흩어지면 겪는 백성들이나 개개인은 괴롭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시대를 변화시켜서 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시대가 영웅을. 그래서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환년, 빙석, 얼음이 녹는다. 이 환년, 빙석이라는 것은 이 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죠. 뭉쳐진 게 아니고 풀린단 말이죠. 확 풀리는 것이 얼음이 녹듯이 한다. 이게 석자가 녹을 석자입니다. 얼음이 녹듯이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거, 도저히 알 수 없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학설을 내놓는다든지 혹은 어떤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천재가 나타나서 풀었을 때 환연빙석이라고 합니다. 의문이 확 풀렸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흩어져서 괴로운데 그걸 또 모아주는 영웅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가 나타나기도 하고 권력이 또 그런 또 권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환이라는 글자 속에는 정면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를 보는 사람들이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경문의 해석이 서로 많이 달라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대강 한번 살펴보자. 네. 이제 손하절이죠. 여기 보면 맨 아래 것이 끊어져 있으면 손괴, 손하절이죠. 손괴는 바로 바람을 대표적인 바람. 여기는 감중년이죠. 이게 물숫자 돌려놓으면 바로 물숫자죠. 물숫자. 비슷하게 생긴 꼭 물로 시작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물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마침 이것만 그래 다른 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이렇게 풍수 이렇게 해서 풍수 환 이렇게 된 겁니다. 수재와 화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주 나쁘죠. 아주 나쁩니다. 수재가 생기고 해일이 생기고 쓰나미도 생기고 또 태풍이 불어서 엄청나게 그냥. 그러나 또 바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양면성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산 흩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설문해자에 보면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유산 그러면 뭐냐? 흘러서 뭉쳐져 있지 않고 확 흘러서 흩어진다. 예. 이게 유는 뭡니까? 유는 물이죠. 산은 바람이라는 건 흩어버려요. 잎이 쌓이는데 바람이 확 불으면 이리저리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설문해자의 이 환자를 유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그 뒤에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뭐냐면 물이 쭉 흘러서 막힘이 없이 흐르는 것. 도저히 흘러가는 물. 이것도 환이라 이겁니다. 환연빙석 아까 얘기할 때 얼음이 녹아서 물이 쫙 흘러가는 것. 딱딱 얼었던 건 뭐냐? 안 풀리는 것.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것. 이것도 환기가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물로 씻는다는 뜻도 들었습니다. 물로 확 씻어버린다. 환이란. 물수가 있고, 이거 빛난다. 아까 성대하다. 빛난다는 뜻을 가지고, 밝다. 물로 확 때묻은 거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글자 하나하나마다가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괴롭고 귀찮을 일이지만 어떤 글자 하나는 상당히 많은 거는 한 개의 글자가 50개 이상의 훈고를 가진 글자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찾아보지만 제일 많은 건 100개도 넘을지도 모릅니다. 한 글자가 많은 의미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한 글자밖에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천자문 읽으면 그 한 훈을 하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당장도 사전을 찾아보면 한 글자에 2개, 3개 이상, 많은 거는 100개까지도 있다. 귀찮고 힘든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조합의 어떤 이치를 알게 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것까지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읽는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고, 복잡한 것이 괴롭긴 하지만 알고 보면 참으로 써먹을 때가 많고 그런 것이.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한 기계 하나 말하다. 아주 단순한 기계. 그런 온갖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계 가운데 제가 여기 주머니에 이른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만은 문자도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오는 것만 봤습니다. 오는 것만 봤고 할 줄을 몰라가지고. 배워보려면 귀찮아 힘들어요. 그 외에도 보면 이 속에 무슨 지하철역 지도 무슨 그거 외에 별별 게 다 들어있다는데 저는 이용할 줄 아는 게 전화 걸고 받는 거하고 문자 오면 보는 거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잡한 걸 깨달으면 정말 편리하고 좋을 텐데 소문에 이걸 가지고 돈도 뭐 예금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머리가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한자도 한 글자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을 하면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론상은 압니다. 제가 실천을 못해서. 그래서 이건 또 흐르다. 당연히 여기 흐르다, 흩어지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흩어진 것을 다시 또 뒤집어서 다시 끌고 모으다는 뜻도 있대요. 한자가. 환연빙석해서 어려운 것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인심이 모인다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로 인심이 확 쏠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위기인데 지금 이상하게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른바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이미 이건 다 아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람에게 인심이 모여가는 건 당연하다. 환연빙석식인 사람이 모든 공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환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풍수를 얘기했습니다만, 그죠? 풍수. 이것도 풍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람과 물이 흘러가고 통해야 된다는 것이지. 꽉 막혀 있는 것은 풍수가 막힌 것은 나쁜 것이죠. 풍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그래도 따뜻하게 흐르고 물이 앞에 흘러가는 그런 곳이 제일 좋은 터라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풍수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무덤하고 관계가 있는데 중국에서 풍수에는 사실은 보면 좌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무덤 쓰는 자리는 제일 나쁜 곳을 씁니다.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돌, 캐면 돌밖에 안 나온, 부서진 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땅에 무덤을 쓰라 그랬어요. 그래야 후손에게 복을 받고, 자기도 좋고. 그런 척박한 돌 땅에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에 써야 돼. 기름지고 좋은 땅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산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아주 척박한 곳을 골라서 써야 그 사람이 발복을 한다. 이게 풍수의 원리인데, 다만 거기에 바람도 통하고 저 앞에 물도 있으면 좋다. 이런 것이지. 우리는 아주 그런 곳에 이 돌아가신 물 모시는 건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풍수의 원래 이론하고는 거꾸로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사실 그 구절이 이 책에 고전에 있습니다. 제 생각이 나면 찾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죠. 누구가 그런 말을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그 실제로 있습니다. 예, 풍수는 흘려야 되고 막히면 운이 막힌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풍수의 원이치는 그러하다. 이런 그러면 저기 한번 저걸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환이라는 것은 꽉 막힌 것, 어려운 것, 얼음처럼 꽉 은 것, 이것을 봄바람이나 혹은 다른 능력으로 녹여서 확 질펀하게 물이 흘러가게 하는 꽉 막힌 어떤 경제가 막혔다면 그 숨통을 트는 이 역할이 바로 환이다. 이런 것이죠. 네. 어려움과 그 해결에 관한 지혜가 담긴 꾀가 환꾀다. 이런 것이죠. 특히 여기서는 중국이 모든 책이 그러합니다만 정치 지도자. 요즘은 정치가 아니라 어떤 사회 회사의 CEO라든지 어떤 각 분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환꾀를 보고 뭘 깨달아야 하느냐. 이것이 결국 환깨 속에 담겨있는 핵심 사상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우임금 아버지 이름 권이죠. 권. 우임금의 아버지 이름이 권입니다. 권의 아들이 우임금이죠. 이른바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왜 전설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서주시대 이전에, 동주시대 이전에 어느 문적에도 이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상당히 오랜 문적이 있는데 안 나와요. 이른바 이 주역 속에서도 요순우 이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후세에 서주시대가 아니고 동주시대에 와서 공자보다 조금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상상해서 이상사회를 만들고 지금 하도 난세는 옛날에 이런 훌륭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일부러 선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것이죠. 이 권의 아버지가 이 순임금의 명령을 받고 이 황하를 이제 치수를 하게 됐죠. 물을 다스리게 됐죠. 치수를 하게 됐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막는 법을 썼습니다. 어디 뚝을 쌓고 막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비가 많이 오고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뚝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처형당했다는 설도 있고 저 멀리 오지로 유배 갔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우가 이제 그 뒤를 이었는데 우는 뭐냐면 소통식입니다. 오히려 깊이 파고 물을 흘려보내는 것, 물을 막으려 하지 않고 물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 물을 오히려 유도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을 써서 성공을 해서 결국은 뒤에 최고 지도자가 됐죠. 그 순임금이 우에게 자리를 물려준 것입니다. 선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도 결국은 이 풍수를 잘 다스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보겠습니다. 환. 그러니까 이 환이란 여기서는 유산이죠. 유산. 그렇죠? 이런 것을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상당히 수재, 풍재가 생기는 것을 이 양반이 잘 열심히 해서 이것을 극복했다 이런 말이죠. 이러니 당연히 형하죠. 형통하다. 환은 형하니.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속에서 재난을 이제 해결하고 구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형통하다. 그 다음에 왕격유묘. 이 가자라고 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발음을 격이라고 읽습니다. 한자가 더 재밌는 게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다. 빌릴 가자가 아니고 이때는 글자는 분명히 가자로 써 있습니다만은 발음을 격이라고 읽고 이를 지자의 뜻으로 읽습니다. 이를 지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자는 이 유자는 허사로서 우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격우묘 이때 격자는 사실 뭐냐면 이 글자의 가차자입니다. 이 글자입니다. 가다. 왕이 어디로 가느냐? 묘로 간다. 묘. 이 묘라는 것은 역대의 이 왕의 조상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죠. 우리 종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묘라는 큰 이 집이죠. 거기에 이제 역대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집을 종묘라고 그래요. 종가 그러면 집 가운데도 큰 집으로서, 큰 집으로서 종가 그러면 종가가 아마 그 말이 제일 크죠, 되게. 여기 뭐냐면 이 보이신 기자가 신주예요, 신주. 신주가 있는 집입니다. 신주를 모신 집이죠. 요걸 면이라고 합니다. 집면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간몰이라고 그러죠. 간머리가 소금이고 속된 해석이고 요거는 지붕의 모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까 혈자로 쓸 때 이거 있었죠. 이게 바로 이게 발음이 면자입니다. 집면자입니다. 여기 이건 뭐냐면 넘어지지 않게 고아놓은 나무, 그러니까 기둥 이게 바로 혈자입니다. 이것도 집혈자죠. 구멍혈을 이 속에 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에 있는 구멍혈. 그리고 집이라는 뜻도 있고 구멍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 혈도할 때 사람이 어떤 요긴한 곳, 혈을 짚었다 할 때 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에다가 종가할 때는 종자는 바로 그런 의미죠. 조상 신을 모신 집이다. 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있는 이 글자는 이 발음 역할을 합니다. 아침 조자는 그렇죠? 발음 역할. 큰 집, 조상 신을 모신 집. 그러니까 왕이 묘에 간다는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해서 역대 조상들을 신전에다가 이 큰 이 사당에다가 종묘에다가 모셨다 이겁니다. 이게 왕격유묘. 그러니까 이 환계가 나왔을 때 점을 쳐서 환계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재난을 극복한 하나의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났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묘에서는 제사를 받드는 것이죠. 그리고 종묘는 또 국가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성계가 여기 한양에 천도를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종묘 사직을 북악산에서 봤을 때, 삼각산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종묘고 오른쪽에는 사직이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게 서쪽이 사직이고 동쪽이 종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 이섭대천입니다. 이섭대천. 그러니 이 리랑은 이롭다는 말이고 섭은 물을 걷는다는 말이죠. 섭. 물을 걷는다. 섭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섭자의 최초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시냇물을 그려놓고 내천자죠. 발바닥이 하나 있고 여기도 발바닥이 하나 있어요. 이 발의 모양이죠. 이 발의 모양, 발바닥의 모양.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리 그 물을 건너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발바닥을 보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또 여기 밑에 요것이 또 발바닥이에요. 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이 점을 찍고 쓰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점을 찍었으면 점을 찍으면 작을 소자가 되어버리죠. 안 되죠. 작을 소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바로 여기 두 개의 발걸음 있고 이 물은 옆으로 가서 이렇게 물 건널 섭자죠. 그래서 시경에 보면 남은 물을 건너는데 나를 이 앙이라고 해요. 아자, 나자의 가자자입니다. 나는 건너지 못했네. 남은 물을 건너고 나는 못 건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 건너다. 그래서 왕격유묘 이섭대천, 대천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감괴죠. 감이 수니까 이것이 여기서는 대천이 되는 겁니다. 이섭대천. 이 소원이 나무입니다. 소원의 상이 나무예요. 나무는 또 뭐냐? 이 나무는 이게 배주가 되겠죠. 배는 나무로 만든 겁니다. 이 통나무를 여기에 중간에 파내가지고 이걸 파내버리고 이게 배입니다. 원래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배주자가 원래 그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그 배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배를 또 선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넣어가지고 선이 된 거죠. 그 여기 어떤 지역에 가면 그 큰 배를 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군함 할 때 함자가 되는 거죠. 이 발음을 뭘 집어넣어도 이 배주자만 넣으면 다 배와 관계되는 것이다. 배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 크고 작고 생긴 모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배주자를 집어넣으면 다 그것입니다.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감수를 이 배를 가지고 건널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려운 환란을 이 환괴를 이치를 깨달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하거나 혹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섭대천입니다. 그러니 리정 원래 뜻은 뭐냐면 점에 이로울 것이다. 좋은 점이다. 이런 말인데 뒤에는 유학적으로 해석하면 흔들리지 않고 원래 뜻대로 바르게 이 정자 맞아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세워서 주체성을 가지고 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이게 고든 것이 이로울 것이다. 정자는 그죠? 점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는 원래 정자는 점이라는 뜻이죠. 원래 뜻은. 그러나 유학에서는 이것을 곧다, 바르다 이런 뜻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단을 봅시다. 환형이라고 위에 말한 것은 뭐냐면 강래이 불궁이죠. 강이 바로 여기서 구이효입니다. 이것이 강이요. 위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괴는 원래 이 괴다 이겁니다. 이 괴. 비괴죠. 천지 비괴죠. 요것이 여기에 요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여기서 왔다 이거죠. 여기서.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뜻입니다. 여기 원래 있던 강이 구이로 왔다 이거죠. 강래 이거죠. 강래. 이 불궁이라는 것은 뭐냐면 와서 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곤궁하지 않죠. 중심이 된 거예요. 임금이 거기서 우두머리 된 겁니다. 여기 이 괴에. 그런데 이게 불궁이라는 것은 공궁하죠. 혹시 이런 데 밑으로 처박혀버려서 공궁할 수 있지만 지금 좋은 위치에 왔다. 이게 상수학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강래의 불궁 유득귀호 외의상동. 유는 바로 육사입니다. 육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득위했습니다. 어떤 득입니까? 음효 자리에 음효가 왔지 않습니까? 양음 바로 양음이죠. 이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뭔가 조금씩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문제겠죠. 양자리 의미가 아시니까 이것도 문제겠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문제겠죠.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나쁘고 근본적으로 자리를 봤을 때 그러니 이게 유기에 있던 음효가
구사의 자리로 간 겁니다. 여기에 있던 요것이 요리가 한 거예요. 요리가 한 거죠. 요리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득위호 외, 득위호 외괴죠. 여기죠. 외괴에서 자리를 하나 받은 겁니다. 요것을 내괴라 그래요. 요것을 내괴라 그리고 요것을 외괴라 그러는데 요 자리를 하나 얻은 겁니다. 그리고 상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이 바로 구호예요. 구호입니다. 구호와 동이 일치한다. 구호에게 이제 붙어서 구호에게 한편이 됐다. 구호와 한편이 된 겁니다. 동지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기하고 짝이 어디 있습니까? 요 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음이잖아요. 음끼리 안 됩니다. 주역의 이치는 음끼리 아니에요. 양양끼리도 안 되고 반드시 음양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태극사상입니다. 이게 양이죠. 양기고 음기고 이게 잘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어울리는 거.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완전한 것이 되지. 예. 요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철도 요철이죠. 딱 떨어졌을 때 하나는 이런 모양이 되고 하나는 이런 요철 이게 요거 철이죠. 이거 합쳐져야 하나의 완전한 것이 됩니다. 이게 음양 요철도 음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를 보통 남자에 비교하고 철을 남자에 비교하고 요를 여자에 비교하고 태극에서 양을 남자에 비교하고 음을 여자에 비교하고 그래서 주역의 이치라는 것은 반드시 이 양기와 음기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 생생지덕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 이런 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 인류 사회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유득이호 외의 상동입니다. 예, 이것이죠. 이게 결국 뭐냐면 군신일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 자리가 항상 대신의 자리죠. 이게 임금의 자리고 군신이 일체가 된 겁니다. 양음이 또 서로 음양이 맞지 않습니까? 서로가 일체가 된 겁니다. 상당히 좋은 효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구사효도 상당히 좋아요. 아니죠. 이 구사효가 아니고 육사효가 상당히 좋은 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이미 이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왕격 유묘, 왕은 구호입니다. 여기서. 왕이 이 유묘라는 것은 하나의 위대한 이성계 같은 혹은 왕건이 같은 이런 위대한 창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이 종묘에 모셨다 이것이죠. 이 왕격 유묘라는 것은 뭐냐면 왕내 제중야 왕이 이 위에 있는 중간에 양효로서 양자리에 지금 딱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이 이 내자는 바로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 바로 제중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중도 하교의 중이 아니고 상교의 중 제일 중요한 데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왕격 유묘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왕의 정교가 성공을 해서 큰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엄청 잘 나가는 것이죠. 왕이. 위대한 군주가 나타난 겁니다.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양반이 이 단을 쓴 사람이 아마 주역이 나오고 난 지 한 500~600년 정도 뒤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양반이 주역 역사상 이 주역의 원뜻을 이 단을 쓴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봅니다. 주역 학자들이 다 인정해요. 상을 쓴 사람은 조금 어설프고 그 뒤에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사전 같은 거 이거는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설궤전 이런 것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고 석궤전 같은 거. 설궤전 같은 거는 설궤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자기 창의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니까 이 주역의 이른바 십익전 그러니까 경문을 해석한 것 가운데서는 이 단활이 제일 나아요. 제일 낫습니다. 제일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라 해서 완전히 그것이 이것은 유학적인 이 입장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본 뜻을 그대로 파악한 것이냐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섭대천이라는 것은 뭐냐 승목유공야 아까 승목이라는 건 배를 뜻한다 그랬죠. 위에 있는 이 손목 그렇죠.
손이 목을 떠난다. 그래서 배를 승은 탈승자지 않습니까? 배를 탔기 때문에 배를 타면 어떻게 하냐? 강을 건넙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어떤 군주의 환란을 이기고 요즘 말로 경제난을 이겨서 사람들을 복지 사회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 국민소득 3만 불로 끌어들이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승모유공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배를 타게 해주었으니 그것이 말로 큰 공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상화를 쓴 사람은 또 한번 볼까요? 예. 풍행수상, 예. 위에 걸 그대로 이은 것이죠. 손풍, 그렇죠? 감수, 이렇게 해서 이건 뭐 기본이니까 풍행수상. 풍은 여기서 뭐냐면 왕의 교화, 능력, 왕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입니다. 풍이 물 위에, 물은 뭘까? 이 백성입니다. 순자가 한번 그랬죠. 백성은 물과 같다. 그래서 백성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그 위에 타는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 이제 왕과 이제 사대부들이죠. 사대부들이 잘하면 그냥 두지만 이 물이 돼가지고 잘 흘러가게 만들어지만 시원찮으면 뒤집어 버렸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한 것이 바로 순자입니다. 그렇죠? 풍행수상이 환이다 이겁니다. 이것이니 선왕이 이하여, 선왕들은 옛날에 훌륭한 왕들은 이 환꾀를 보고 뭘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향후제, 제는 천재, 상제입니다. 상제, 조상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 잘나게 된 게 아니고 다 조상이 자기를 낳아줬고 뭔가 여기다 자기 능력도 알고 보면 조상들이 다 그 DNA를 통해서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데 이 유학적인 생각은 아니죠. 유학적인 생각은 모든 것이 조상 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인간 안 되는 놈들은 뭐 잘못된 건 전부 조상 탓이라 그러고 잘된 건 다 지 탓이라 그러고 이러는데 거꾸로 된 것이죠. 그래서 향후제라는 것은 뭐냐면 상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신권 통치 저걸 뭡니까? 권능을 자기가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자기는 벌고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천자라는 뜻입니다. 천이 그 하늘이죠. 천의 아들이다 이거. 하늘의 아들. 엄청난 이름이죠.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 천의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옛날에 중국의 고대 제왕들 자기가 천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야기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유방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멀쩡히 있는데도 역사에 유방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방의 어머니가 어디에서 신이 어떻게 덮어 씌워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옆에 그냥 자기 어머니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이건 자기 이 피를 이은 아버지가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유방의 아버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조작하죠. 아버지를 부정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은 아버지를 부정해버려요. 어머니는 인정하는데 아버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제향후제 하며 묘를 만듭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조권 통치. 동족할 때 족자, 조권, 조금 전에 신권.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고 임묘를 하는 것은 모든 이 같은 피를 이은 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복속하라는 이른바 조건을 동족의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력을 보겠습니다. 초력은 용증하되 마장하니 길하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읽던 식으로 읽으니 이런데 사실 이 토가 때때로 요즘하고 워낙 요즘 보는 학자들이 보는 것과 달라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선 한번 대강 뜻을 보면 처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모든 것이 이산될 때
처음에 여러 가지 이산될 때 이것을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이라는 것은 원래 글자 이렇게 웅덩이에 사람이 빠져 있고 사람들이 손을 넣어 가지고 이 손을 넣어 가지고 구하는 척 구해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이 손을 뻗쳐 가지고 잡아 올라오겠죠. 이게 정자예요. 이것이 변해 가지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어떤 관직으로 써요. 관직. 성상이니 뭐 무슨 성이니 관직으로 쓰이긴 하니까 구할 구자 이게 구하다는 뜻이니까 이게 함정에 빠진 사람을 지금 구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다시 손수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요것은 딴 데 쓰지 말고 구한다는 데만 쓰자. 정구 지금도 정구 이런 말 아직 쓰고 있습니다. 정구 이런 말 쓰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구하다 정하다. 이거보다는 사실 이거보다 구자보다는 이것이 더 의미를 뭐 구해주다 하는 의미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니죠. 이건 뭐 이 글자는 뭐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입니다. 이 발음이죠. 이건 손으로 때리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억지로 해석하면 손으로 하는 어떤 동작인데 구해주다는 뜻을 가졌지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가죽을 어떻게 꺾어내기 위해서 짐승을 때려잡는 그런 분위기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실제로 구할 구자, 구할 정자가 정확하죠. 그래서 이 용정, 용자는 뭐냐면 써있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구하다 이겁니다. 뭘 구하느냐 하면 이 자기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데 능력을 이끌고 모으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구제하기 위한 기본 능력을 모은다. 이것이 바로 용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예. 그래야 좀 전에 이 주자의 말씀 드리다가 그 중간에 끊어졌습니다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산될 상황에서 이것을 구해주는데, 그렇죠? 그때는 사실 초기이기 때문에 이 일하기가 매우 쉽다 이거예요. 쉬워요. 그런데다가 뭐라도 처음에 하면 어렵지 않죠. 뚝이 터질 때도 처음에 막아보면 쉬운데 터지고 난 뒤에 물길이 세지고 난 뒤에 막으려면 불가능한데 처음에 물이 쫄쫄 셀 때 그때 몇 번 차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아보면 금방 막을 것도 일이 커지고 난 뒤에 못 막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구제해야 되겠다. 이 환난에 빠진 이 어려움에 빠진 이산 상태에 빠진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때 말이 또 씩씩해요. 말은 바로 요겁니다. 이 양효가 말을 뜻, 구이의 양효가 말을 뜻합니다.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데 마침 위에 있는 자기 작은 힘이 없습니다. 육사는 힘이 없어요. 짝 힘이 안 되는데 요 말이 힘이 셉니다. 마침. 그는 말을 뜻해요. 그래서 요 말이 또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장자는 발음 기호자 장자죠. 여기 뭐냐면 선비사자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뭐냐면 이 선비사자는 남성의 성기를 뜻합니다.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그린 모양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땅속에서 나온 이 사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 혹은 차 이 둘 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그린 글자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썼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뭐 사랑은 남자를 뜻합니다. 여사 그러면 여자인데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을 여사라 그래요. 원래 뜻은. 이 사가 뒤에 능력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의 뜻도 가지기 때문에 여사 그러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차별적인 발언에서 죄송합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강한 어떤 이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을 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이라는 것은 뭐 씩씩하다 이런 뜻이에요. 씩씩하다. 이건 발음 기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말이 지금 씩씩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자를 쓰러가면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다 흑토자를 써버리면 틀린 글자입니다. 이래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장자를 쓸 때는 이렇게 사자를 써. 대개 한번 학생들이 뭐 써보라 그러면 지금 앞에 나 쓰는 거 보면 한 3분의 2는 이게 밑을 이렇게 길게 흑토를 써버려요. 틀린 글자입니다. 길하니라 이게 길할 수밖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뭔가 세상을 구해야 되겠다, 어려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 지금 환의 상태에 있으니까 나쁜 의미의 환의 상태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 이럴 때 마침 위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말이 상당히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오군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뜻은 그대로 펼쳐도 결과가 좋으리라. 이 효사 가운데 길자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어지간히 좋은 건 길자를 잘 안 씁니다. 거기다가 대길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가끔 얘기할 때 대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대길이란 크게 길하다. 상활 초육지길은 수냐. 초육에서 이 길하다는 것은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상활은 항상 초육, 용증, 마장 요걸 다 생략한 겁니다. 안 쓴 게 아니고 귀찮아서 뺀 겁니다. 다 알리라 생각하고. 초육지길, 초육, 용증, 마장, 길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 이런 말이죠. 왜 이런 효가 있느냐 하면 수냐. 순이라는 것은 다른 순자입니까? 이 순자가 참 재미있는 글자예요. 순자는 보면 여기 머리 혈자가 있죠. 이 머리 혈자인데 사람이 머리를 그린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이건 또 뭡니까? 뇌물, 뇌천자입니까? 이 머리를 몰 때는 생각이 뇌물처럼 흘러간다.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롭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고 다 잘 모든 것을 잘 합리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간다. 이게 바로 순자입니다. 역자는 뭡니까? 역자는 이건 뭐냐? 원래 뜻이 뭐냐? 이게 뭐냐? 그림이 있어요. 제가 못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거꾸로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을 거꾸로 처박아 놓은 모양입니다. 피가 몰려서 죽겠죠. 오래 가면.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순역이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막 이걸 다는 건 뭐냐면 움직임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움직여 보십시오. 죽겠죠. 금방. 거꾸로 서가지고 한 10분만 계속 가게 하면 피가 몰려서 어떻게 될 겁니다. 여기 좋은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뜻도 되지만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오는 사람을, 멀리서 오는 사람을 맞아들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역자가. 그래서 이백의 그 추냐연 도리원사라는 책에 보면 이 천지는 만물지 역이요. 이 천지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역이요. 여관이다. 잠시 지나가는 여관에 지나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이 세상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도 포함하는 식물, 모든 동물들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여관집이다 이겁니다. 영원히 자기 거 없다 이거죠. 여관이다. 그래서 초육지길은 순이다. 생각이 물처럼 흐르다. 따르다. 이 순응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했느냐? 바로 구이에게 순한다 이겁니다. 역시 강한 자에게 유약한 자, 부드러운 자는 순응하게 되죠. 그러나 강한 걸 이기는 것은 결국은 누구죠? 유입니다. 노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도덕경에 보면 그렇죠.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는다. 태풍이 몰아쳤을 때 부러지는 것은 아름드리 나무가 부러지지 풀잎은 하나도 안 부러집니다. 풀은 버들 강아지고 뭐고 하나도 안 부러집니다. 얼마든지 순응해서 누웠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딱딱한 큰 거는 눕고 싶어도 누울 수가 없습니다. 누우면 뿌리가 다 뽑혀버려요. 강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삶에 가깝다. 이런 이 철학이 노자의 도덕경에 그대로 배어 있죠.